이제 그 삽질이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거 계속 할 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 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아니, 올려줬는데 왜 못 받아? 이거 가지고 시간 엄청 썼거든요. 당연히 해야 스트레스 되는 받죠. 작업 같아요. 네. 음.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박 네. 박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 2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그 정도 어려움이다. 맞죠? 맞아요. 그냥 아, 시키는 대로 맞아. 하면 패키지가 만들어져.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비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나 손동작 뭐니?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이 아니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고 계신 귀동냥님, 눈나님, 매월 10,000원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운누나이 27님, 팟빵으로 4월부터 원래 10,000원씩 후원해 주셨는데 2만 원으로 정기 후원 올려주신 막송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그리고 유튜브에서 댓글 후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 요한님께서 5,900원 땡스 느낌표와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출연하고 싶으시거나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대부위원님께서 후원해 네. 주시면서 댓글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공유를 한번 할까 하는데 다른 댓글도 좀 같이 보면서요. 지금 이번에 댓글을 많이 강태형님, 달렸네요. 맞아요. 강태형님께서 만들어주신 헤이트 스코어 개발기 2편에 1편도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2편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와, 아, 우리 이런 거 되는군요. 그냥 됩니다. 그동안 안 쓰고 어, 있었어요. 이제 네. 팟빵 위주의 컨텐츠 제작하다가 이제 화면을 써보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유튜버로 거듭나고 있는 데이터올릭. 아니, 땡스라고 하시길래 저는 영어가 더 편하신가 보다. 그래서 댓글을 와우, many thanks to 라고 달았더니 잘 들었습니다. 어우, 엄청 부끄럽다. 민망했어요. 대박 민망했습니다. 어, 아이고, 그리고 저희 디지털 인문학 방송 진행해 병준님. 주셨던 병주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시고 더난 세상님께서 강태형님과 함께한 세계 컨텐츠 모두 정말 유익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컨텐츠의 세계에 발을 디디려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음흠.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언더스코어의 컨텐츠도 좋지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외적으로 얻는 부수 정보들도 유익했습니다. 다른 분야 분들과의 콜라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부분이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 이었어 갖고 다른 분들과의 협업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강태형님 쪽 다른 영상에도 댓글이 좀 있어서 조금 공유를 하면 박정원님께서 맨날 팟빵만 듣다가 유튜브 들어왔는데 박 박사님 외모가 목소리랑 매치가 안 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무슨 외모로 상상하셨을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큰일 났어. 저 질문했는데 지금 답을 못 듣고 있잖아. 큰일 났어요. 아마 박 박사 목소리가 좀 저음이니까 좀 이렇게 덩치가 좀 큰 사람을 상상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 좀 날씬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약간 동물 목소리니까. 그런가요? 제가 동굴 목소리라 생각도 안 어,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어, 그럴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후원해주셨던 대부위원님께서는 저는 이번에 받은 게 유튜브에서 댓글로 받은 후원의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아, 또 있어요?
예. 그 HR 오, 데이터 그래?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에피소드에도 똑같이 후원을 해 주셨었고 아, 예. 그리고 3 주년 기념 그렇구나. 라이브 때도 후원을 해 주셨었더라고요. 음, 예. 그래 갖고 그게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에피소드에 대한 댓글 후원 유튜브 쪽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아주 고무적이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 김 팀장 화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이제 박 박사 따라서 안드로이드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요. 저의 그러니까 이미지는 화면에 이렇습니다. 이 네. 동그라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약간 그 로보트 그쵸. 같은 느낌이 팍팍 드네요. 네, 지금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메 김팀장입니다. 네. 메타버스래. 그게,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휴가에 와 있는데, 여기 그 와이파이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아마 영상을 송출하면 화면이 끊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뭐, 제 저 얼굴 디 보셔서 뭐 하겠어요?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처리를 다채롭게 해 했습니다. 보려고 그것 때문에 네. 다른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김 팀장의 휴가 액티비티는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1 년에 그만큼씩 쉬어 가며 일을 하시는지라는 생각이 음,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게을러서 그렇죠, 뭐. 일하기 아니 싫어가지고. 네, 게으른 게 도망다니고 아니고 있습니다. 그건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아, 하긴 놀러 가는 것도 일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빼내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빼내는지 몰라? 맞습니다. 그런 빼냄의 자율이 있다는 게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앨리스도 지금 큰일 하고 있죠. 지금 인프콘 준비하고 계신다고 지금 계속 방송 참여 못 하고 엄청 있는데 바쁘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전화도 못 받아. 아니, 전화도 못 근데 받고. 인프콘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피드 보니까 네. 발표자 신청하시는 분들, 인프콘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발표자 선정되시는 분들도 소식들을 올려주셨는데 인프콘 자체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컨퍼런스 자체도 되게 오랜만이고, 그죠, 그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네. 그 대형 컨퍼런스가 이런 개발 씬에서 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인프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시도하고 있는 중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앨리스 듣고 있나? 우리가 홍보해줬다. 아니 다른 방송은 아예 참석도 하시는데 홍보한다고 여기는 나오지도 않고 서운합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개발자 전용 콘텐츠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 슬프네요. 소외당했어. 소외당했어. 사이즈가 네. 작아서 그래. 안 돼, 안 아, 돼. 커야 됩니다. 요즘에 또 다른 분이랑 이런저런 저희의 미래 약간 요런 고민하다가 이 데이터올릭 채널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음.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3년 넘었다. 그러니까 아니 뭐야 지금 둘째 나온 게 아니고 셋째 나온 거네. 둘째 여기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크고 있냐 그랬더니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그 구독자 수 증가가 지난 1년 동안 1000인가 2000 정도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뭐, 그렇게 보면. 최초가 예예. 미약하여서 퍼센트만 따지면. 그래요. 예예. 그래서 뭐 당장 2년 동안 최소한 이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년 뒤에는 그래도 10,000명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예. 보니까 되게 긍정적이네요. 그죠. 엄청 긍정적이죠. 음, 그렇네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성장세 유지 문제도 있고 저희가 뭐 광고를 태우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음, 화면을 예쁘게 꾸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보여주기 좋게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면 조금 더 잘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같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얘기했었는데 한 10만 정도 돼야 저희가 편집할 리소스가 생긴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 피드백이 10만쯤 되면 마이너스여도 편집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른 사람들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는 거지. 아, 이 정도 퀄리티 챙겨줘야 된다. 예, 퀄리티 안 음, 챙기고 갈 수 없다. 약간 요런 음, 느낌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공감이 맞습니다. 갔어요. 예, 저희 음, 입장에서도 10만, 그러니까 저희 채널의 그런 타겟이 10만이 기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곡점이 있을 텐데
그걸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은 안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박 있습니다. 박사는 우리의 목적을 10만으로 정하고 가고 있는 중인 겁니까? 그럼요. 지금 아, 화면 그래요? 다채롭게 꾸미는 것도 그렇고 지난 회차 안 봤죠 아직? 오. 네. 지난 아, 회차 영상? 예. 듣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음. 영상이라고 말하는 못 거 보니까 듣지도 들었어요. 아직 않았네. 못 예. 들었어요. 네. 화려한 편집이 추가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박 박사 욕심내는데? 욕심내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했단 어. 말이야. 지난 이야기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예, 정말로? 예. 어, 편집 많이 1편을 했구나. 1편을 자른 거다 보니까 한 편 긴 걸 자른 거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랬구나. 앞에의 요약 영상 같은 걸 좀 넣었어요. 아, 예. 뭐 고생했구나. 좀 많이 조회수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아, 희망적이진 않아. 태영님 헤이트 스코어 컨텐츠 자체가 지금 숫자가 높진 않습니다. 아,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컨텐츠인데 관심사가 너무 마이크로해진 느낌? 음. 아니, 우리 요즘 데이터 올리기 좀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는 좀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쵸. 우리가 앞서 전문 많이 분야의 꺼냈죠. 분들, 그래서 음.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깊은 얘기를 좀 하게 되는 반면에, 일반적인 얘기는 좀 줄면서 대중과 멀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깊어지는 것은 좀 그런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지?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음, 김 팀장이나 앨리스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번 방송은 앨리스가 맞아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도 오늘도 모르게 걱정됩니다. 그냥 그래서. 다 알겠거니 네.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 방송을 좀 뭐지? 더 기초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면 사실 컨텐츠가 시간적인 제한이 생기면서 기초적인 내용들 혹은 더 듣기 쉬운 내용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걸 놓는 순간 바로 이제 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컨텐츠가 돼버리니까 그치. 우리 고민이 좀 많이 컨텐츠가 점점 기존 방송 다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돼가고 있어요. 음 다 그러니까 우리의 맥락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분들이 들을 만한 그런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고인물이다 사실. 그래. 다 같이 청취자도 고인물이고, 아니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도 말이야. 큰일 고인물이고, 났어. 이렇게 돼가는. 네. 그리고 음, 뭐 뭐지? 저희 가끔 메일 받잖아요. 여기 참여하고 네. 싶다. 네. 네, 이번에 오신 분도 빨리 저희 결정해서 답변 메일 보내야 됩니다. 그분도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기대가 좀 너무, 많이 너무 돼요. 궁금하지 않아요? 청취자분들 저희가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곧 말씀드리기로.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를 초대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짜잔. 야, 너 잘한다, 그런 거.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유튜브 많이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약간 결이 생겨요. 그렇구나. 그럼요. 오늘은 이제 저 밥박사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패키지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개발할 때의 위치라든지 그걸 R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쓰이는가? 약간 요런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우선 패키지가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 건데요. 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키지가 뭐냐? 패키지는 그 패키지 상품의 패키지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맞죠? 그죠. 패키지가 패키지는 예, 사실 R이나 파이썬이 사람들이 예. 많이 쓰는 이유가 패키지가 많아서잖아요. 패키지 좋은 어, 게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패키지가 뭔데? 라고 하면 어,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들의 모음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예를 들면 김 팀장을 괴롭히고 싶어. 그러면은 음. 파이썬 변절자 같은 게랑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 지금 모으는 거야?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김 팀장 괴롭기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아, 수행하는. 유튜브 얼굴 크게 나오게 하기.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제 공감갑적 기능이 되는 거지. 어허. 그걸 모으면 김영우 괴롭히기 패키지가 된다. 맞습니다. 김 팀장 괴롭히기 네.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언어들이라는 게 함수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것도 왜 아주 옛날의 개발 언어랑 비교해서 보면 함수라는 것도 원래 없다가 생긴 거예요. 음. 모든 걸 일일이 작성하다가 이거 묶어서 추상화해서 작성을 해보자라고 함수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어. 함수 정말 그게 옛날 이제 얘기인 거죠? 정말 정말 옛날 얘기. 개발 네. 언어라는 게 퇴동되던 시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함수를 만들기 시작했더니 그런 함수들도 이제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 음. 갖고 그런 함수들을 묶어서 써야겠다. 요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패키지의 시작쯤 됩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굉장히 추상화되고 저희의 뇌피셜처럼 얘기한 거라 완전히 맞는 말이거나 히스토리에 대한 검증 같은 건 안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 쓰기 좋게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추상화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사람한테 어떤 명령을 하는데 컴퓨터는 못한다의 대표적인 예시가 세탁기 돌려놔 같은 거잖아요. "세탁기 돌려놔."라고 컴퓨터한테 시킨다. 근데 세탁기 돌려놔는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세탁기 문을 열어, 뭐 빨랫물을 A랑 Z로 분류해. 분류된 것 중에 세 번째 거를 꺼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써야 되는 게 개발 언어가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세탁기 돌리기라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렇게 기능이 되면 묶여 이제 있는. 그죠? 아. 그렇게 하면 추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로 아. 추상화해서 예. 추상화해서 실제 사용하고 싶은 것들은 내부적으로 뭐 어쨌든 절차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이 돼 있겠지만 그 함수의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건 세탁기 돌리기 변수들만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음. 우리가 고수준 함수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건가요? 그쵸? 지금 음. 사실 저희가 개발 언어조차도 굉장히 고수준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무언가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는 CPU의 명령어 셋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걸 개발 언어들의 런타임들이 대신 수행해 주고 우리는 영어처럼 돼 있는 문법의 명령 셋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개발 언어들의 기본 제공 함수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걸 또 묶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함수를 작성하는 게 추상화인 거죠. 고수준의 고수준이네요. 그죠, 그죠. 이제 어디 음. 레이어를 기준으로 고수준이라고 볼 거냐. 약간 음음.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다 보니 함수들이 계속 추상화 되면서 쓰이다 보니까 레이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추상화가 된 기능들인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내가 써야 될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 그게 모두 다 설치된다라고 하면 되게 끔찍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쪽에 추가되는 기능들의 함수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제공돼라고 생각하면 점점 커지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는 않을 건데 다 포함을 시켜 버리면 그죠, 용량만 그죠, 그죠. 차지한다.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내가 필요할 때만 설치해서 쓰고 싶어라는 니즈가 음.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음. 패키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듈화라고 아. 부르고 플러그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음. 간에 떼어 놨다가 필요한 것만 나중에 가져다 쓰겠다라는 관점에서 패키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키지들이 점점 각각의 개발 언어에서 어떤 기능으로 처리할 거냐, 동작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패키지는 설치해야 되죠. 그거는 어디에서 호스팅돼서 어디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가 설치하게 만들 거냐.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크, USB에 옮겨서 설치했어요. 파일 단위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음. 깃허브이고 R 같은 경우는 크랜이라고 하는 자체 중앙 집중식 관리 저장소가 따로 있고 노드나 파이썬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저장소가 구비되어 있는 편이고 고거 언어 같은 경우는 깃허브를 어, 버전 관리 호스팅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음. 방법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설치 방법도 다양해진 거군요. 그쵸, 맞아요. 개발 음음. 언어들이 각자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패키지다. 음. 음. 그 사실 R은 패키지 설치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그쵸? install 패키지 명령어에다가 패키지 이름만 쓰면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외에는 신경 쓸 게 없는 거니까 그것만 하고 나면은 원래 없던 기능을 내가 R에서 쓸 수 있게 되는. 저는 처음에 R을 처음 익힐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음, 설치만 하면 기능이 계속 늘어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따로 내가 직접 어디 들어가서 뭐 다운받고 이런 과정이 아예 없잖아요. 너무 그쵸. 편한 거지. 음. 근데 저는 그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더만요. 모든 언어가 그런 게 아니라 R이 좀 특이한 거더라고요, 그게. 우선 어느 위치에서 인스톨 명령을 수행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김 팀장이 얘기한 건 R 같은 경우는 패키지 설치조차도 자체 콘솔에서 수행을 하는데 어, 당장 대표적으로 노드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배시 쉘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쉘을 알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로 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해 잠깐만, 보면. 콘솔하고 배시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아, 아, 배시는 그 쉘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이 운영 체제라고 부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들은 윈도우, 그다음에 맥, 그다음에 리눅스. 근데 이제 리눅스 쪽에서 대표적으로 그 컴퓨터 OS에 이런저런 명령을 수행해주는 기본적인 GUI가 있는데 그 GUI 말고 음. 타이핑으로 컴퓨터 언어, 개발 언어처럼 타이핑으로 해서 내리고 명령을 받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기능을 뭐 이런 거죠. 쉘이라고 뭐 불러요. 파일 복사하기, 뭐 폴더 만들기 이런 거를 원래는 윈도우 사용자라고 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뭐 우클릭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검정 화면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명령어 타이핑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 맞아요. 그걸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모음인 이제 스크립트 언어, 자체적인 스크립트 언어가 있는 거죠. 또 그 하나의 그것도 OS,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음, 언어로 취급하죠. 예, 스크립트 그래서 언어예요, 컴퓨터한테 스크립트 일을 언어. 시키는 거니까. 맞아요. 음, 그 뭐지? VBA 같은 것도 개발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엑셀한테 일을 시키는 애잖아요. 음, 예, 근데 쉘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 OS에 직접 명령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고. 음. 그런 걸 쉘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패키지 설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쉘이라고 하면 쉘 같은 경우도 그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한 OS 컴퓨터 운영체제 내에 명령어 기능이라는 걸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걸 패키지 관리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아, OS 레벨의 패키지 관리자가 있고 그거 리눅스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앱트겟이나 유미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OS 레벨의 패키지 관리자예요. 근데 OS 레벨의 패키지 관리자가 언어 레벨의 패키지 관리자를 설치할 수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PIP고 노드 같은 경우는 npm이고 어 R은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설치를 하면 PIP라고 하는 언어 레벨 패키지 관리자를 쉘에서 실행해서 패키지를 설치할 거나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쉘에서 그런 파이썬과 같은 언어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어,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는 되나요? 음, 정확하게는 OS 레벨의 패키지 관리자가 개발 언어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개발 언어가 패키지 관리 기능을 언어에 내장하는 게 아니라 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을 해요. 아, 그러니까 파이썬과 같은 위치에서 패키지 관리자가 있는 거죠. 근데 R은 아, 그거랑 같은 위치 패키지 관리자가 없어요. R 언어 내부에 있지. 그러니까 파이썬 밖에서 패키지 맞아요. 설치 작업을 하는 거다. 근데 맞아요, R은 맞아요. R 안에 들어가가지고 R 내부에서 설치 작업을 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R 언어 같은 경우는 R 언어가 패키지 관리자를 내장하고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언어 런타임과 패키지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OS 레벨 패키지 관리자가 그 두 개를 따로 설치해요. 뭐 사실 설치하면 의존성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설치해 주긴 하지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라고. 패키지를 설치하려면은 쉘에서 그 패키지 관리자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죠?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R은 맞아요. 그걸 따로 쓰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그거를 언어 기능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능 레벨에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두 개를 굳이 음, 비교하자면 쉘을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음. 아래서는 쉘을 전혀 몰라도 된다 같은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셈인 거죠. 대신 음,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건데 어떤 게 있는 거냐면 패키지 관리자가 단순히 패키지를 설치하기만 하진 않아요. 몇 가지 그 각각의 추가 기능들이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키지의 버전 관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뭐 아나콘다라고 부르는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 같이 그 패키지의 버전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기능이라든지 파이썬의 버전을 관리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죠. 음, 부가 기능들이 있는 거군요. 맞아요. 파이썬 같은 음, 경우도 만들어진 지 오래된 언어여서 자바보다 형님이거든요. 그래요? 그래갖고 네, 자바보다 일찍 만들어졌어요. 인기가 음, 나중에 생긴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개발 환경, 요즘 컴퓨터 환경이라는 거 말고 그 당시에 상상하던 개발 환경 수준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불편한 기능들이 꽤 있는 편인 거죠. 아, 너무 오래돼서 생기는 네, 예를 들어서 고인물이라 생기는, CPU 코어가 여러 개라고? 같은 걸 상상하지 못하던 때 있었던 기능이라든지, 아, 예,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많아져 갖고 패키지를 그렇게나 빨리 많이 설치하게 된다고? 약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한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썬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버전이 필요하다고? 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때는 아예 없었던 일이에요. 음, 그런 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잘 지원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R도 마찬가지죠? 근데 R 같은 경우는, 어, 뭐지? R 언어 설계 자체가 뭔가 본격 개발 언어처럼 돼 있지 않아요. 일부러 기능을 좀 축소했어.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크립트 하나만 있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뭐 프로젝트라든지 패키지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안 쓴다고 문제가 되지도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쉘이란 기능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음, 일부러 그걸 하지 말라고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버전 음, 관리도 원래 언어 레벨에서의 버전 관리 기능은 없어요. R 같은 경우는 항상 최신만 써라고 그냥 강제해버려요. 음, 왜냐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다 사용자에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은 느낌인 거죠. 음, 넌 그거의 복잡성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항상 최신 업데이트해서 사용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R 언어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 종속돼 있어요. 음, 그 패키지에 종속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스크립트를 짜면 쓸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스트 코드라든지 아니면 패키지별 버전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 프로젝트 내에서의 버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능 제공을 할 때 패키지라는 그런 개념 범위 내에서 기능 제공하도록 추가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냥 스크립트에선 쓸 수 없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음, 패키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어서 개발 언어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한다. 아니면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패키지를 기본 골격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R 사용자가 모두 패키지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음. 그런 편의 기능의 묶음 단위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게 그냥 스크립트 단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건가요? 왜냐면 그냥 듣기에는 되게 귀찮아 보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대로 스크립트에서는 지원 안 하는데 패키지에서는 한다. 그래서 패키지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난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스크립트 파일 하나 예를 들면 그 연구자들끼리 어떤 코드를 공유하고 싶어. 근데 스크립트 파일 하나야. 그렇게 되면 파일 하나인데 걔가 1500줄이야. 뭐 이런 식인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음, 근데 1500줄짜리 코드를 유지 보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거기서 걔를 오류를 예. 찾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서 그쵸. 문서 그리고 하나라서. 그 음, 문서 하나 내에 들어가 있는 사용하는 패키지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버전이 달라질 때 생기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버전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알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책을 만들면 네. 챕터를 나눠가면서 그 주제별로 나눠서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엄청나게 큰 전지 하나에다가 글을 다 써놓은 거지. 이 장황하게. 상태에서 만약에 장황하게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걸 일단 찾는 것도 일이고
그죠? 얘네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 연결 구조를 다시 다 수정해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일이고 그죠, 그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챕터면은 챕터 하나를 날린다던가 챕터 간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종이 한 장이면 그게 어려운 거죠. 뭐 이렇게 맞아요, 비교할 수 맞아요. 있을까요? 비슷하게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패키지일 때 제공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그 코드를 공유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저 사람한테 사용하라고 쓸 때 카카오톡으로 스크립트 파일 하나 보내고 그거 받아서 실행하시면 돼요. 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깃허브에 패키지를 올려놓으면 이제 인스톨 명령어 하나 주고 그걸로 쓰세요 같이 되는 거죠. 아, 파일을 보내줄 필요도 없다. 그죠? 음, 그러니까 인스톨 명령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아, 그러네. 파일 직접 보내주면 또 실수로 버전 달라졌는데 옛날 거 보내고 막 이런 일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음, 맞게 갔는지, 뭐,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스크립트 하나 했을 때 거기 설명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서 써야지. 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석 같은 거에다가. 아, 아니면 카톡에다가 이제 설명을 쓰겠죠? 여기 함수에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 패키지를 만들 때는 주석으로 그 패키지 각각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네트라고 그거를 총 사용하는 아티클 같은 걸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작성해 두면 그러면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패키지 아, 웹사이트 같은 데서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게 할 거냐. 그리고 얘를 계속 관리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거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패키지라는 게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자기의 이 노력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을 거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거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작은 코드 저거 공유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패키지 레벨로 해야지 아래서는 조금 더 덜 위험하고 덜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 지금 박박스 얘기하니까 개인 경험이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오, 며칠 뭔가요? 전에 조과장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었어요. 조과장 회사 일을 도와주는 일이 있는데, 네네. 이제 조과장이 R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작업한 코드를 보내주고, 필요할 때 이제 조과장이 일부의 그 함수에 들어가는 값만 바꿔서 쓰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네네. 코드를 공유해 줄 때, 매번 파일 보내주기가 귀찮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 계정을 쓰거든요. 원드라이브 네네. 클라우드를 써서 뭐 제가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치, 제 그치. 원드라이브 레포지토리의 주소를 이제 조과장한테 줬는데 조과장 회사에서는 원드라이브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글 드라이브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세팅을 다시 했는데 문제는 구글 드라이브가 RStudi오에서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얘가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원드라이브 쓰는 거거든요. 그 네네.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치, 쓰고 그치. 있었다가 그럴 수 왜냐면 있지. 제가 뭐 코드 조금 수정하고 저장하면은 뭐 동기화 충돌 났다고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귀찮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구글 드라이브 세팅을 해놓고 멈춰놓고 동기화 멈춰놓고 이제 코드 작성 끝나면은 동기화 다시 실행하고 이런 키고. 식으로 했던 거죠. 되게 아, 불편하게. 힘들다, 힘들다. 그러다가 그것도 그것도 또 어디는 또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 접속할 때 어느 회사 내부에서 한다거나 뭐 이러면. 그래서 음, 제가 그냥 구글 드라이브 레포지터리 크롬에서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롬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음. 내가 실수로 폴더를 다른 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니 수정해서 올렸다고 왜 안 돼? 계속 그러는데 이제 조과장은 다른 폴더를 계속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박박스 얘기를 듣고 보니 애초에 내가 이거를 패키지 단위로 관리를 했고 그냥 깃허브 레포지토리를 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함수 하나라고 하더라도 공유하는 방식을 패키지 단위로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겠구나. 이런 삽질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삽질이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거 계속 할 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 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아니 올려줬는데 왜 못 받아? 이거 가지고 시간 엄청 썼거든요. 당연히 해야 스트레스 되는 받죠. 작업 같아요. 예. 음. 대신 이제 또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우선 GitHub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Git을 사용한다는 게 개인이 잘 아, 모른 채로 쓸 때 생기는 허들이 또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게. 그럴 수 그- 있네요. 깃허브를 배워야 네, 되는구나.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뭐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안 끝나. 어, 약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건 A였는데 어, B가 안 어, 어. 끝나. B가 B가 안 안 끝나서 끝나. 일을 못해. A만 하면 되는데. 그래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저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들이 갖춰지면 세상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호랑이가 날개 단 것처럼 갑자기 슈퍼파워가 생기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약간 모니터 한 개 쓰다가 두 개 쓰는 느낌? 그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지? 그건 많이 선택의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아, 달라져요? 아, 그래요? 모니터를 두 개 쓰면 그 두 개를 효율을 내기 위한 다른 나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든지 뭔가 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모니터 두 개를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나만의 활용법들도 개발이 되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한 개만 쓰다가 두 개로 쓰는 거 넘어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이나 내가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개로는 돌아가기 힘들어요. 음, 이미 두 개 쓰는 그렇죠.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음,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그죠? 그래서 음, 저는 이게 어, 그리고 또 심지어 엄청 어렵진 않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안 어렵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듯이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패키지 아래에서의 패키지는 폴더 내에 디스크립션 파일이 있는가로 구분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주 어렵지 않고,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박 네. 박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 두 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그 정도 어려움이다. 맞죠? 맞아요. 그냥 아, 시키는 대로 맞아. 하면 패키지가 만들어져. 아, 어?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도 뭐 크게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까 버전은 좀 그죠? 다르겠으나. 맞아요, 맞아요. 음, 아예 본격적으로 패키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편의 기능들이 꽤 있어서 그런 거를 알면 좀 쉽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크랜에 올리는 패키지 개발 위주로 했으니까 뭐라 그러면 좋을까? 음, 되게 본격적인 문서화 위주로 이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능 자체는 안 커 별로. 기능이 한 두어 개 되더라도 문서화가 더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음, 크랜을 올리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 다른 개발도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그 문서화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사용은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함수의 실제 사용법들,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이고, 리턴은 뭐가 나오고, 어떤 의미인 것들 쓸 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랑 뭐 함수의 배경, 어떤 거랑 같이 쓰는지 이런 것들 설명서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음, 그걸 써야지 함수를 작성할 때 문제가 덜 생기고 함수라든지 함수 여러 개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섞어서 쓸 때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이 설계가 그려져요. 음. 전체 구조를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군요. 그죠, 그죠. 약간 지도 같은 게 되는 셈인 거죠. 문서가 곧 지도 아,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지도를 봤는데, 내가 뭘 잘못했네? 약간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엘버드 패키지 작업할 때도 그 사실 키위라고 하는 모 패키지가 있으니까 그쪽 기능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상상하던 기능들이 몇 개 있었어요.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하고 문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전형적으로 잘못한 사례죠. 문서를 아, 쓰다가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 만들다 말았어. 이렇게 그런 게, 짜놓으니까 예, 이렇게 어, 짜놓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동작 안 해.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지도 나중에 만들면서 구멍을 그죠, 찾은 그죠. 거군요. 지도 안 보고 막 갔다가 다 된 줄 알고 대충 도착한 것 같아 갖고 지도 살펴봤더니 잘못된 거야. 음, 예. 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업데이트 크게 두 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급하게 빠르게 하려다 보니 오히려 돌아가게 된. 그죠, 그죠, 그죠. 잘못 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린다가 썩 좋지 않았다. 약간 요런 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지? 그래서 이거를 다큐멘트 드리븐 개발이라고 불러요. 아.
아예 설명서를 이걸 만들어 가면서, 예, 예, 설계도를 아예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뭐지?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아마존에서 말하는 게 이제 식스페이저라든지 반대로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마존에서 어떤 제품 만들 때 그 보도 자료를 먼저 만든대요.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보도 자료로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지라는 문서가 완성이 되는 거지. 보도 자료라는 건. 그러면은 제품의 가치가 증명이 되고 그래야지 개발을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근데 갑자기 봤더니 막 뭐 NFT가 기술이 막 뜨고 있고 블록체인이 최고래. 그래서 블록체인 갖다가 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산으로 간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공해주는 경험이 뭐냐, 그죠? 가치가 뭐냐,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필요한 기술을 그 다음에 붙이는 식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지향적으로. 정의하고, 예, 예, 문제가 음, 무엇인지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제품이 어떤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합의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뭐가 제공하는가, 필요하고, 예, 뭐가 필요하고, 그걸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패키지 개발도 그런 관점으로 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서 기반 개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그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코드가 왔다 갔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사실 그 코드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젝트의 목표, 분석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네. 것들을 먼저 문서화하고 음, 그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다. 그리고 그걸로 요 단계를 거쳐서 분석 결과를 만들 거다. 이런 게 문서화가 돼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코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코드 작성할 때 고민할 것도 없어지고, 왜냐면 그 앞에 이미 문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을 했으니까. 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패키지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패키지 만들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명서랑 문서 쓰는 게 제일 일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썼잖아, 이미. 음, 그러니까 패키지는 이제 코드만 짜면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에 공을 좀 들이고 그죠, 그죠. 실제 하는 일에서의 삽질을 줄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약간 이렇게 익스플로러토리하게, 그러니까 탐색적으로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 일부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지금 뭔가 빨리 제공해줘야 되는데라는 거라면 기획이 튼튼한 게 오히려 뒤에 일을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패키지가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R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패키지의 기능이 좀 종속적이에요. 정확하게는 편의 기능이 잘 돼 있어요. 패키지의 테스트가. 근데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코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걸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아, 에러 없이 작동하는지 뭐, 실행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 그죠. 심지어 에러조차도 내가 의도한 대로 에러를 뱉는지 같은 걸 테스트하게 돼요. 에러 메시지가. 그죠, 그죠, 그죠. 내가 원하게 어, 에러가 네. 나는지, 내가 원하게 동작하는 게 아,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테스트가 없으면 사람이 수동으로 일일이 실행해보고 확인을 하게 돼요. 그걸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자동으로 하는 코드를 쓰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코드로 짜놓고 그죠? 나중에 테스트하고 싶으면 이거 한 번만 실행하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서 어디에서 에러가 이상하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죠, 그죠. 거군요. 이게 음, 문서 기반 개발이랑 비슷한데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병행됐을 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테스트가 어떤 걸 또 대표하게 되냐면 어떻게 사용하지를 대표하게 돼요. 왜냐면 테스트는 사용하는 방법대로 테스트를 하게 될 테니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태소 분석기 갖다가 분석 결과를 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기대하는 분석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텍스트 한 문장이 들어가면 그거 갖다가 뭐 RMD 파일이 나와야 돼라고 하면 RMD 파일을 아웃풋을 잘 내놓는지 그 RMD 파일이 빈 파일은 아닌지 얼마보다 큰지 혹은 또 뭐 예상되는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갖다 테스트할 수 있게 되죠. 음, 그러면 제가 중간에 코드를 수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 형태 분석기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분석기 결과물이 어 뭐지? 형태소 태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컬럼에. 근데 세 번째 컬럼에 그 형태소 태그가 나오는 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다 빈 태그다라는 결과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를 처리하는 코드를 수정을 좀 했어요. 음, 근데 수정하다가 잘못했어. 그 태그가 세 번째 컬럼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날려버린 거야. 출력이 안 되게. 음. 근데 그거는 테스트 코드가 잡아주죠. 세 번째 코드에 태그 컬럼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코드 수정하기가 잘못됐다는 걸 아, 빠르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테스트에 컬럼의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있는 거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면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내한테 알려준다. 맞아요. 어허.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은 3단계를 보통 거치는데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코드를 리팩토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통과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걸 실제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코드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제가 코드를 막 썼으니까 읽기 좋게 고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걸 리팩토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리팩토링을 할 때 테스트 코드가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음, 역할을 하는 거죠. 내 본래 음, 의도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동작하는 게 맞는가라는 걸 보장해줘요. 그래서 음, 그 패키지 개발할 때 테스트 코드 중에 오토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테스트를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오. 그래서 자동으로 테스트까지 해주는 거군요. 만드는 순간. 그쵸. 코드를 짜는 순간. 저는 테스트 코드를 짜놓고 이제 오토 테스트 실행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코드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이제 상태 창이 있는 거야. 음, 그 테스트 코드 제가 뭐 15개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뭔가 코드 치고 엔터 딱 누르면, 엔터, 컨트롤 S 딱 누른 순간 쭉 실행해서 15개 중에 3개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게 뜨는 거예요, 항상. 와, 저장할 때마다. 엄청 효율적이네, 그거는. 그죠? 이런, 나중에 구멍 찾는 짓을 안 해도 되네요. 바로바로 맞아요. 실시간으로 찾는 거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반복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오토 테스트는 개발 언어들에서도 많이, 여러 개발 언어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음, 근데 R이 되게 신기하게 이런 개발 문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되게 선도적이야. 음, 그래서 패키지 개발을 한 번씩 겪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이런 최신 기술들도 같이 익히게 되는 거군요. 그죠, 패키지를 그죠. 이런 만드는 방법을 알면. 어떤 개발 문화가 다 나의 코드 작성의 효율을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그게 참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음, 이런 코드 작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도 엄청 많거든요. 유즈 디스라든지 데브 툴즈라든지 몇 개 패키지 개발할 때 꼭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또. 음, 예, R인브라고 패키지별 버저닝 관리도 해주는 애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몇 개 쓰는 게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 쓰면서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박 박사가 아래서 무슨 작업을 하든지 패키지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패키지의 음, 개발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내더라도 패키지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로 해도 음, 되는데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패키지를 너무 어렵거나 걱정되거나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냥 패키지라는 단위가 있을 뿐이지 그걸 여러 가지 기능을 서포트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패키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R 스크립트 폴더를 만든다든지 테스트 폴더를 만든다든지 이런 관례들이 있거든요. 패키지를 만들면. 그리고 문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석 보고서를 만든다, 혹은 분석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할 때도 개념 단위를 패키지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편리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영어부 블로그에 R 뭐지? Everything is 패키지다라고 쓴 어, 블로그 글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음, 공감 진짜 음, 많이 했어요. 음, 분석 보고서 쓰는 것도 패키지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이었고 저도 공감합니다. 음.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뭐 꼭 뭐 함수 개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맞아요, 맞아요. 놓치기 쉬운데 음, 음, 내가 음. 뭐 투두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 놓치잖아요. 그런 걸 까먹고.
맞아요, 맞아요. 그 앞뒤 설계가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이런 패키지 단위로 작업을 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패키지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서화라든지 결과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데이터를 바꿔서 작업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바뀌다 하면 코드 수정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라는 그림이 깔끔하다면 테스트 주도 개발도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그 문서를 작성하는 걸로 기획적인 측면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서 작업을 그 이런 RMD라든지 이런 코드 베이스 기반의 문서 작업으로 시작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필요한 구멍들을 추가로 개발하고, 단위 중에 문서 드리븐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코드를 테스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해 나가면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조과장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가 사실 프로젝트의 음,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거의 모든 모음이 패키지 단위로 돼 있다면, 그러면 설치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애초에 설계를 좀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쵸. 처음부터 그죠? 공을 좀 들였어야지. 예를 음, 음, 들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젝트에 문서를 만들 때 한글이라든지 뭐 구글 닥스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RStudio 켜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패키지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네트 만들기 이런 거 해갖고서는 문서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고 문서 만들다가 문서에는 이제 코드 청크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 코드 청크 넣으면서 보고서를 쓰려고 보다 보니 이거 기능 없네? 그럼 이제 아예 스크립트 파일에서 만들고 걔 불러와서 쓰고 패키지 이름 음, 정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음, 뭐 R 함수 만들 때도 테스트 코드 짜놓고 만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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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블록에서부터 버저닝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쪽 단계 워크플로우를 맞춰주는 패키지도 있어요. 드레이크라든지, 걔 이름 뭐더라? 되게 드레이크의 다음 버전 같은 애가 있던데. 뭐 몇 가지 이런 작업 워크플로우랑 산출물을 지정하는 걸로 자동으로 수행하고 뭐 캐시해주고 이런 패키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걸 쓰면 음, 이제 실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아래서 무엇이 됐든 작업을 하시려면 패키지로 작업을 하시라 라고 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근데 이게 R 말고 다른 언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나 보죠?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보죠? 제 그럼요. 얘기로는. 아예 개념이 달라요. 아, 패키지인 거랑 그러니까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언어의 동작 기능이 실제로 일을 하기로 수행되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메일 보내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메인으로 동작하는 애가 하나 있고, 그걸 도와주는 패키지라는 게 있고, 두 개가 분리돼 있어요. 패키지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음, 코드를 제공하지. 음, 네. 근데 따로 이제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패키지 개발과 나의 일 개발은 다른 일이에요. 아, 네. 내 근데 작업을, 나의 작업을 관리해주는 일을 따로 하나 더 해줘야 된다. 그쵸. 정확하게는 뭐 서버 개발이라고 생각해 보면 서버 개발은 패키지 개발이랑은 달라요. 근데 음, 다른 언어들은 서버 개발을 할 때 그 패키지 개발처럼 테스트라든지 이런 다른 이런 주변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원래 그 일을 하려고 음,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음, 근데 R은 그냥 스크립트 파일만 만들면 그런 편의 기능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패키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좀, 그럼 아래서의 독특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R 언어 설계에 따른 제약 사항 같은 느낌이죠. 아하. 요 단위로 그 모든 걸 만들게끔 애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패키지랑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은 R 언어의 네이티브 기능이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예. 그거 자체가 R은 아니지. 어. R 스튜디오에서 제공해 주는 편의 기능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네요. RP 프로젝트니까 PRJ라는 파일도 R의 음, 네이티브 기능이 아니고 R 스튜디오의 그렇죠. 기능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R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 맨날 워킹 디렉토리 세팅하고 뭐 이런 거 했어야 됐었는데, 그죠? 이제 안 해도 된 거 아니에요? 알스튜디오의 프로젝트 기능 덕분에. 그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래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없고 패키지라는 개념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패키지라는 개념은 디스크립션 파일이 폴더 내에 존재하는가로 확인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립션 파일이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그거에 의존해서 동작하는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이 있는 거죠. 음, 그게 없으면 동작하지 않거나 그렇게 처리해주지 않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걸 쓰려면 패키지를 만드는 게 나은 거고 사실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 디스크립션 파일을 소위 그냥 빈 더미로 만들어도 빈 거로 만들어도 그 디스크립션을 검증하는 몇 개 로직이 있는데 그것만 채워 넣어주면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음, 만들어지면 그걸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패키지의 구성이 분석 결과물을 내놓는 데에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1시간 동안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방송 준비를 해봤는데 어, 어떻게 김 팀장한테 영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박 박사에 들으니까, 아, 내가 패키지 단위로 작업했으면 그 삽질 안 했겠네 하는 포인트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박 박사 유튜브 영상도 한 번 더 보고,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패키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아래서는 패키지에 워낙 익숙하니까 패키지 불러다 쓰고 이런 게 설치하고 뭐 이런 게 익숙하니까 이런 구조들이 조금 머릿속에 그려져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패키지라는 걸 아주 처음 들으시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분석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 을 사용하는 정도? 주피터 노트북을 맞아요. 파일 한 개 쓰기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 한 개의 개념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R 마크다운으로 문서 만들기랑 비슷한 계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프로젝트 관리가 파일 하나로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음,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R 같은 경우는 책 쓸 때도 패키지로 써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북다운 같은 맞아요. 경우도 패키지 단위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책 쓸 때 쓰는 필요한 함수 기능들 짤 때도 다 테스트 코드 붙이려면 패키지로 만들어야 되고 북다운의 빌드도 뭐 책으로 만드는 웹사이트 빌드도 패키지일 때 편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패키지로 하시라. 그러면은 패키지를 음, 설치하는 걸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실행 함수 같은 걸 노출해 주면 되겠죠? 음, 음. 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패키지 만들 때는 또 그 사용자에게 노출할 것과 내부적으로만 쓸 거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 뭐 음,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거를 패키지 설치가 아니라 이제 git 클론에서 갖고 와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단계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서 제가 저는 다 할 줄 아니까 부정했지 사실 버든일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죠. 다들 쓸 줄 안다면 더없이 좋지만 쓸 줄 모르면 오히려 도입한다고 삽질하게 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음. 뭐 박 박사가 열심히 주창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아까 김 팀장한테 제가 질문 드리면서는 사실 김 팀장의 소감을 들은 것처럼 돼서 저도 네네. 소감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분석일에서 좀 벗어난 지 좀 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음. 너무 개발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음. 이걸 내가 분석하면서 한번 실제로 겪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같이 들고 R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런 분석이거나 이런 분석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위한 서포트 조직들이 잘 돼 있어요. 그 펀딩도 좀 잘 받는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좋은 게 많은데 사실 몰라서 안 쓰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오늘 패키지 에피소드는 약간 그런 맥락의 일종이었었는데 아마 화면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아, 그것도 좋네요. 나중에 한번 간단한 패키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니까 영상으로 네,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걸 하게 될 텐데, 그때 프로젝트 하나 만드는 거 할 거예요. 화면 보면서. 음, 좋아요. 기획을 아주 잘했네. 네. 테스트 코드 짜고 실제로 실행하는 거 만들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웃음기를 너무 뺐어. 내가 말하는 바람에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아니, 이거는 근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어디가 웃겨? 패키지 개발에 어디가 웃겨? 모든 분석 프로젝트는 패키지로 해야 됩니다. 웃기지 않아요, 사실? 와, 말도 안 돼.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웃기네. 약간 이래야 되는. 그런 의미로? 아니에요. 아무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